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에서 첫 번째 포럼 사회를 맡게 된 부천 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하. 네, 저희 지금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은 현재 지역 내 4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계, 시민사회계, 노동계, 예술계, 의료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은 뭐 누구든 언제 어느 단체든 가입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체입니다. 앞으로 좀 지역의 기후위기 활동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앞서서 저희 오늘 모신 이상원 교수님의 영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상원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 전공으로 행정학 학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팀장과 한국환경자원공사, 그러니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국제정책연구센터 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2011년에 발간된 생태주의, 그리고 2017년에 발간된 위험도시를 살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 경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한 교수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첫 번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원입니다. 저는 지금 목동에 살고 있어서 부천이랑 아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 동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얘기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준비해온 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냥 보셔도 될 만한 거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고, 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위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런 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뭐 이제 지금 북극이나 남극이나 막 이제 그 이상 기온 때문에 녹아내린다든지, 아니면 시베리아에 이제 메탄이 터져 나와가지고 싱크홀이 만들어진다든지, 불이 계속 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이제 자연이 변화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한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 서부에 아주 심각한 가뭄. 근데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면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지금 이제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는 지금 4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8개월째 곤충을 먹고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계속되면,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식량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뭐 폭염이라든가, 또 이제 유럽의 집중호우, 1000년 만에 집중호우라든지, 지금 이제 어떤 이상 기온이 계속 되고 있죠.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이제 계속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예전에는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그랬거든요. 다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거였는데 이게 계속 이제 벌목을 해 나가면서 더 이상 흡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왜 이렇게 자꾸 벌목을 하게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이제 소 목축하고 콩 재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 이 축산업, 그러니까 이제 소를 키우는 그 이제 목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소 사료로 쓰는 콩을 키우는 이제 콩 재배하는 땅을 확보하려고 계속 이제 아마존을 베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로 작용을 못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텐데 그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쭉 모여서 이 전문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워킹 그룹 1은 주로 자연과학에 대한 거, 그다음에 워킹 그룹 2는 이제 이 그 임팩트,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워킹 그룹 3은 이제 완화, 기후 변화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건데 요번에 발표된 거는 이 워킹 그룹 1에 대한 이 워킹 그룹 1이 연구한 거를 발표한 건데요. 주로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2018년에도 이제 IPCC가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마지노선이 1.5도씨다. 근데 이제 그 1.5도씨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좀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나오면서 이게 시점이 좀 당겨졌어요. 그때는 이제 2030년에서 2052년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40년 정도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IPCC에서 여기는 직접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몇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토지 이용이라든지 몇 가지를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쭉 짰어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시나리오가 이제 제일 그 뭐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그냥 현재대로 쭉 배출을 계속 해 나갔을 때의 시나리오하고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줄이게 되는 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SSP1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인데 1에서 1.9까지 요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장 적게 배출하는데 심지어 제일 적게 배출을 해도 일단 2050년 이때는 1.5도씨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넘어가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요 시나리오를 계속 따를 경우에 그 이후로는 차츰 줄어들어서 다시 이제 1.5도씨 밑으로 떨어져서 2100년 정도에 1.4도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한데 이 보고서 오른쪽에 그 복잡한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씩 높아지면 10년 빈도의 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 이제 이게 색이 진할수록 위험해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4배가 더 늘어나고 50년 빈도의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8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더우셨잖아요. 이런 폭염이 앞으로 이제 1.5도씨가 더 높아지게 되면 8.6배 정도 증가한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 된다. 기상이변도 훨씬 잦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 참고 자료를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6차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워킹 그룹이 3개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 완화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내년 3월에 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초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완화한다는 거는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하려면 뭐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가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참여한 진보적인 과학자들이 이게 그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정부의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한테 회람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각 정부가 자기 입장에 맞춰 갖고 이거를 막 톤다운을 시킵니다. 좀 이렇게 부담을 줄이려고 굉장히 막 로비를 해요. 그거를 막으려고 아예 초안을 유출을 시켜버렸어요. 이 진보적인 그 과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원래 뭐라고 돼 있었냐면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하려면 10년 안에 지금 배출량을 반토막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50%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한 뭐 10년 정도까지는 화석연료 개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가스 발전소도 더 이상 지금 신축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개 집 있거든요, 새로.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스톱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1.5도씨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빈곤층이나 빈곤한 나라보다 부유층이나 부유한 국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것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툰베리가 제작한 아주 짧은 단편 영화예요. 5분도 안 걸리는, 5분 정도 걸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후 문제나 생태 문제, 우리 코비드 같은 보건 문제, 그다음에 식량 문제, 그리고 동물권,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왜 기후 위기가 생겼냐? 가장 큰 거는 지금 자본주의적인 생산 소비 양식이 전 지구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1%에 의한 1%를 위한 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그 학자들이 추출적 경제라고 하는데 그 추출적 경제와 또 자본 편향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추출적 경제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 그리고 자연에서 이윤을 뽑아내서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한테 이득을 안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두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1%를 위한 경제, 소수의 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가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본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하고 금융계에 유리하도록 시스템 전반에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다 내장돼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입는 이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계속 금융 엘리트가 최대한의 이득을 차지하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봤죠.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 홈리스가 되는 한편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제금융까지 해주면서 또 보너스를 주면서 그들을 계속 자기들의 이렇게 이제 이득을 크게 가져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오큐파이 운동도 일어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을 하실 텐데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경제의 경제 활동 속에 이제 이용을 하면서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폐기물이 계속 거기에 쌓이든 말든 뭐 생태계가 이제 뭐 무너지든 말든 계속 이제 착취해 가는 거죠. 착취해 가면서 계속 그 이득이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그렇게 이제 짜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IPCC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를 거의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IPCC 보고는 자연과학적으로 쭉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법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후위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아니면 복원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추출적 경제를 뒤바꾸면서 모두가 다 1%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 99%를 위한 경제 혹은 뭐 100%를 위한 경제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게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서 저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접근인데 우리가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술을 통한 해결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중심적인 해법은 분명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출적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기술적인 걸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린워싱은 이제 녹색 분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앞세우면서도 이제 일부는 뭐 그렇게 환경을 지키는 활동도 하지만 계속 이제 기업의 이윤을 계속 추구하면서 아까 추출적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쓰는 재료들은 다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로 쓰겠다라고 해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애플이 지금 이제 뭘 계속 하고 있냐면 의도화된 이 폐기 기술이라고 해서 계획된 진부라고 하는데 2년 지나면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2년 지나면 갑자기 기능이 확 떨어져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2년 지나면 바꿔야 되는 거죠. 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건 안 바꿔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질을 막 바꾸더라도 계속 이런 본질적으로 더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보통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ESG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CSR이라고 하는. 거기에 일부라고 좀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ESG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ESG는 외국에서는 지금 투자회사들이 기업 심사할 때 쓰는 기준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환경을 좀 신경 쓰나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을 하냐 아니면 기업 내부 지배구조는 어떤가 요거를 이제 투자 심사할 때 쓰는 기준인데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마치 우리가 ESG 시대에 무슨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전히 이제 기업에서 자기들 세일즈를 하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여기에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모순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기업인데 뭐 일부분 이렇게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단히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뭐 이렇게 선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전 슬라이드도 뭐냐면 추출적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시스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화석 연료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 위기에 큰 영향을 되고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 전체가 이제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좀 중요한 건데 탄소 예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가 리미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탄소를 배출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탄소 예산인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삼각형 전체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1.5도씨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까만 거는 이미 우리가 배출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배출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지킬 확률이 83% 정도가 되게 굉장히 많이 할 거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300기가톤 정도밖에 안 되고 느슨하게 한 17% 정도의 확률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한 900기가톤 정도를 내뿜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요게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탄소 예산이에요. 요 범위 내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탄소 예산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매년 보통 한 34기가톤 정도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게 이제 막 저감을 하지 않으면 한 9년 내지 뭐 이 정도에 이미 탄소 예산의 맥시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예산 개념은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의 책임 누가 더 크냐. 요거는 이제 옥스팜이라는 데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같이 보고서를 낸 건데, 요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 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 1%하고 이제 상위 10%. 요게 이제 까만색하고 회색인데, 요 계층에서 내뿜는 게 전체 탄소 배출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이 전체의 반을 넘게 배출하고 있고, 가장 가난한 빈곤층 50% 사람들은 다 합쳐도 7%밖에 배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이런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계층이 훨씬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 계층의 사람들이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 배출을 많이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기후변화의 그 피해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또 가난한 계층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훨씬 많이 당하고 있죠. 아까 마다가스카르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이제 그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 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데는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후 난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목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기후 위기 때문에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취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취약한데, 요즘 뭐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런 위협의 폭력에 노출돼 있고, 또 뭐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또 이 베타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종족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이런 분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난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후 부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굉장히 이쪽에 부유한 쪽에 있는데, 피해는 주로 이제 가난한 쪽 계층이나 나라가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배가 보여주는데 다 같은 풍랑에 있지만, 누구는 타이타닉 코어 같은 데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종이배를 타고 있다. 그래서 같은 태풍에 있을 뿐 같은 배를 탄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여기 해야 되는가? 그 뭐 과거 역사는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그냥 그 92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95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서 지구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다 논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교토 의정서라든가 아니면 2015년에 프랑스 파리의 이제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대응책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 특히 이제 파리 총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이제 1.5, 이 1.5도씨라고 하는 건 산업화 평균,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00년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1.5도씨 그렇게 돼 있는 그 기준이 산업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 1.5도씨 지구 평균 기온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토 의정서는 주로 이제 선진국 위주로 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빠져서 조금 뭐 좀 실효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 파리 총회 이후부터는 각 나라가 국가별로 감축에 얼마큼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이거 한 번씩 내게 돼 있는데, 2015년에 한 번 냈고 2020년에 우리나라도 냈죠. 이렇게 내서 이제 대신 예전보다 항상 상향된 목표치를 내도록,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그 상향된 목표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이제 국제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기구라고 하는 데서 그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시나리오를 쭉 짜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1.5도씩 그걸 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75%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중국의 에너지 수요예요. 현재 중국의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억이 지금 쓰는
에너지 수요만큼을 저희가 감축을 해야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저희가 줄여야 되고 큰 도전이죠. 심각한 도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도 한 6배 정도 지금 비중보다 한 6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그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그 과정에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재생 가능 에너지도 지금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출적 경제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시민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내면서 또 생태계랑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몇 기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늘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도, 에너지 중에서 전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하고 수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냉난방하고 수송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줄일 건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왜 보여드리냐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이 전력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대체할 거냐, 뭐 재생 가능 에너지 얼마만큼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냉난방, 수송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8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광물들이 있거든요. 전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무한정 있는 광물들이 아니고 또 희귀한 광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공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채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환경적이지가 못해요. 또 소년 노동을, 아동 노동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다른 나라의 뉴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주로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그린 뉴딜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들고 나온 민주당에서 좀 진보적인 계열 쪽에서 뭐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쪽 계열에서 이제 들고 나온 건데 핵심은 뭐냐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취약계층 여기 이제 최전선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 지방에 이제 아주 인구가 적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유색 인종인들이라든가 뭐 아주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밋 잡, 그러니까 기후 직장,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인프라 투자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는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물적 기반에 투자하는 거 하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했는데 아직 이게 그 본회의에서 다 통과 안 돼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조금 더 이제 유럽은 뉴딜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린 딜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데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미국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EU의 집행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원래는 40%였어요. 90년 기준도 엄청 옛날이죠. 이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40%였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55%를 올려야 된다. 라고 해서 Fit for 55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과감하게 EU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이런 애들이 수입할 때는 얘네가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였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같이 붙여서 수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 나라에서 줄였으면 그 실적을 그대로 갖고 오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 탄소 배출권 사듯이 이거를 CBAM 그 인증서를 사서 수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니네 안 줄이면 수출 못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괜찮은데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꽤 많이 수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수출에 굉장히 지장을 받죠. 굉장히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무역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EU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작년에 한국이 이제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크게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없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제 목표가 나오고 넷제로 하겠다라고 나오고 근데 이제 뭐 빠진 구석이 굉장히 많았죠. 뭐 정책 수단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고등교육에 대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바꾸려면 고등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기존의 이제 대기업한테 많이 의존한 대기업 주도의 어떤 변화 이런 거고 또 사회적 합의도 거의 없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취약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015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저희가 이제 INDC라고 해서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내게 돼 있는데 UN FCCC에 기후변화 협약 거기에 사무국에 내야 되는데 이제 2015년에 했던 방식을 그냥 그때는 이제 BAU라고 해서 2030년 되면 이 정도 그냥 배출을 할 건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BAU 방식은 고무줄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먹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했냐? 뭐 기준은 얘기했는데 기준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가 2015년하고 같았어요. 배출량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한 나라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죠? 기후 악당 국가다.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그런 평판이 있었고요. 예, 요것도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이따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산림청이 왜 갑자기 30억 그루를 막 심겠다고 했는지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질문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5월달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탄중이 구성도 일단 조금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 노동자 대표는 1명, 농민 자영 상공업자들은 없고 이렇게 돼 있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핵심은 이제 여당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막 높은 수치를 막 내놓는다거나 이게 좀 이렇게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대안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SMR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은 원자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소형 원자로를 혁신형 모듈 원자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입지 문제예요. 이 소형 원자로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작더라도 이 원자로는 원자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강남구 압구정동에 놓는다. 압구정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강 거기 물 많은데 거기다 놓지 뭐 전기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하려면 입지 갈등이 생기죠. 어디다가도 못 갖다 놔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도 아니고 이것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적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독성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죠. 게다가
핵융합은 더 먼 미래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기술적으로 아주 먼 미래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잘 움직이지가 않네. 지금 이제 IPCC의 기준안을 좀 보시면 2010년 대비 최소 45%를 줄여야 된다. 2030년에. 그게 이제 NDC라고 하는 이제 아까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인데요. 지금 현재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예요. 그래서 IPCC 기준으로 보면 18%밖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2%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아직 느슨한 형태의 기준밖에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14일에 한국형 뉴딜 2.0이 다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 법을 좀 바꾼 게 있는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활력법하고 사업전환법을 개정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게끔 구조조정이 쉽게 되도록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입법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노동 전환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이게 지금 노동자들 이게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외국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제 화석 연료 쓰는 거를 줄여야 되고 다른 업종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그 업종을 바꿨을 때 이 실업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앞세워서 폭력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막 해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용어는 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막상 내용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냥 재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 취업을 알아봐준다. 이렇게 정도만 돼 있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는 단계여서 노동자들도 노동자인데 예를 들면은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저는 제가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축산업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보셨지만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불과 이제 한 열흘 전쯤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이 국회 환경노위에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법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준이 우리가 2018년에 제일 배출량이 많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어요. 거기서 35% 이상을 줄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30년에 5억 톤을 줄이고 20년 만에 5억 톤에서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처음에 줄일 때가 더 쉽지. 뒤로 갈수록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약간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적게 줄이고 뒤에 가서 많이 줄이겠다. 근데 그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실현 가능한 NDC라는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느슨하게 해놓고 나중에 잘할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요거 자료를 보내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산업이에요. 산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산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산업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이제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시나리오 3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1안, 2안은 탄소 중립이 그러니까 넷제로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3안만 넷제로예요. 순배출량이 제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1안, 2안은 넷제로는 아니에요.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게 좀 오해들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로드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니까. 아까 IPCC 시나리오도 1하는 그 시나리오 그 5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나리오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로드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시나리오의 산업은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 53.1로 다 똑같죠. 5,300만 톤 정도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변화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런 데서 탄중이 해체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이 탄중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탄중이의 구성이, 사실은 탄중이는 심의하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부처에서 의견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영에 의한 기구 이제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법에 의한 기구가 되겠지만 그 권한을 많이 줘서 모든 부처가 탄중위의 승인을 받은 것만 보고를 하거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엄청 많았을 때 이렇게 했으면 탄중위는 해체해야 됩니다. 권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못했으면. 근데 거꾸로 그냥 심의 의결만 하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탄중위를 해체하면 기재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산자부가 제일 좋아할 거고. 왜냐하면 산자부는 까놓고 얘기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탄중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필터링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탄중위에다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서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해체해버리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엔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제가 이제 그 내부 구조를 지금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힘을 키워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뭐 탄소 예산 안 쓴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요. 2개월 안에 이거를 지금 막 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NDC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체가 꼭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아까 이제 탄중위에서 이 탄소 예산을 안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스스로가 탄소 예산을 적용을 해갖고 시나리오를 다시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요게 앞으로 탄중위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탄소 배출 양이다. 탄소 예산에 비춰봐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3안이 탄소 제로가 되는 안인데 그거를 하려고 해도 그 CCUS라고 하는 탄소 저장 포집 활용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지만 겨우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우리가 얼마만큼 탄소 예산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개인이 이걸 계산해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되지? 오늘 컴퓨터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데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루카스 플랜이라는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영국의 70년대 영국의 항공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대거 이제 이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안에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이제 항공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이런 뭐랄까요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 중심으로 해서 항공 기술을 이용해서 70년대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
그다음에 이런 뭐 최첨단 의료 장비 이거를 70년대 이미 자기들이 다 이제 개발을 막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해고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것들 해서 대안적인 그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이제 대중들을 설득해 내려고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루카스 플랜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처가 이제 수상이 되면서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뭐 업종들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안적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또 교육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제 그게 좀 제대로 가려면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녹색 전환으로 정말 가려면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나 아니면 탄중이 정도의 권한 갖고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약하다. 훨씬 예전에 경제기획원 같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예를 들면 녹색 전환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밀고 가야지, 지금 그냥 뭐 탄중이처럼 약간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총알바지처럼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책임을 좀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시도 갖고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에서 이제 로컬 뉴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개발 사업이에요. 또다시 개발 사업입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 막 이런 거 하고, 거기 여야도 없어요. 막 그냥 표 때문에. 가덕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봤더니 산 2개를 다 깎아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산을.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지자체가. 그리고 지금 너무 대기업 지원 패키지로 자꾸 이제 그린 뉴딜이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을 조금 지금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논의를 좀 충분히 더 해야 된다. 좀 깊이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세계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좀 낸 적이 있는데, 세계은행이 기본소득을 지지해요. 그래서 하려면은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유층 과세를 크게 늘리거나 세심한 공공지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원을 좀 더 키우거나 아니면 공공지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세심한 지출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방 예산을 뭐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건설을 좀 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탄소세 얘기도 나오고 뭐 지속가능 발전세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이런 재정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화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주권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발행을 합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지폐나 동전은 한국은행에서 물론 발행을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비중은 민간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간은행에서 발행을 해요. 민간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느냐? 통장에 찍어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대출 형태로. 그리고 정부가 돈 쓸 때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통화를 이렇게 발행시키잖아요. 유통을 시키죠.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대부분 부채의 성격이에요.
다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화폐는 채무 증서예요. 채무 증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화폐는 뭐냐면 국가가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발행을 하는데 적자가 아니고 부채도 아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예를 들면 발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쭉 회수해서 말소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저게 무슨 소린가 아마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화폐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신용창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은행에, 제가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 100만 원을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0% 정도 되는데 그것만 중앙은행에다 넣어놓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분한테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럼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쓰고서는 이제 예를 들면 또 다시 여기다가 이제 주면은 제가 또 그거에 10%만 띄워놓고 또 다시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100만 원 처음에 있었던 돈은 100만 원인데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900만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0만 원은 뭐냐? 실제로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기록돼 있는 돈이죠. 근데 그거 다 통화량으로 잡혀요. 이런 걸 신용 창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돈은 대부분 이런 신용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나중에 빚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죠. 게다가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져요. 자꾸 커지면서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국채 발행하고 이렇게 다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다 이자가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 경우 빼놓고는 모두가 다 동시에 인출을 할 때만 은행이 망해요. 그러니까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안 갖고 있잖아 예금한 금액을. 근데 동시에 다 예금한 사람이 다 내 돈 내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 은행이 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는 은행을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그 이자가 붙고 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대출을 통해서만 이제 통화가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통화를 할 때 꼭 채무를 지지 않고 스스로가 발행을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쓰고 그냥 나중에 받아가지고 소멸시켜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빚질 필요가 없는 돈이 주권화폐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뭐를 안 해도 되냐면 긴축 재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적자 재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주권화폐 이런 걸 이제 주권화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권 화폐에 대한 주권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까 제가 이제 그 화폐는 채무증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증서가 아닌 화폐라 그래서 이제 주권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무한정 막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한 나라의 잠재적인 GDP 그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되는데 잠재 GDP 내에서만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활용했을 때의 기준, 그 한계치, 그게 이제 잠재 GDP인데 그 안에서는 주권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권화폐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빚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운용하는데 제약을 안 받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원을 세금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도 결국은 다 빚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쓰려면은 뭐 세수를 또 찾아야 되고 결국은 이제 다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본 축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순환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화폐의 기능이 이 경제 활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만 하는 게 원래 화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시장에서 자본 축적 기능을 가지면서 얘가 이제 상품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추출적 경제에서 계속 이제 불평등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자본 축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성격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게 두고 이 주권화폐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면 경제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권화폐가 기본소득인데 산출 GDP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서 아까 잠재 GDP 그 범위 내에서 주권화폐를 발행을 하면 이 정부 지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부분에서 이거를 쓰고 그렇게 되면 굳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평등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개선은 뭐냐면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거는 물론 이제 좀 낙관적인 얘기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쫓겨서 마지못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직업을 안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좀 내가 쉴 수 있는 자유 아니면 이웃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드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거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 뭐 쉽게 말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도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건 약간 낙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방지하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부담도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권화폐는 국가가 보통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권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거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오면 이건 이제 지역화폐도 이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 하면 대부분 상품권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유용한 그 역할을 합니다만 아직은 상품권과 화폐의 차이는 뭐냐면 상품권은 한번 그걸 가지고 쓰면 일회성으로 끝나요.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권화폐라든지 지역화폐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상품권이 아닌 지역화폐 지역에서 만약에 쓰게 된다. 진짜 화폐의 성격을 더 가지게 되면 진짜 화폐의 성격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는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쇼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사실은 그게 화폐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EU는 지금 유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통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하죠. 못 사는 나라들은 이게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유로를. 그래서 이태리에서 어떤 걸 했냐면 채권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채권이 영부채 무이자에 영원히 안 갚아도 돼. 이자도 없어. 근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채권인데 뭐죠? 화폐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EU 은행에서 얘들 뭐 유로에 도전하냐? 이래갖고 이제 못 쓰게 했는데 우리 지역 화폐도 그런 상품권에서 더 나가서 그 화폐의 성격을 훨씬 강화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시티즌 커런시, 시민 화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그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념적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그 발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세금까지는 최근에는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세는 아마 이 화폐로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데가 한 두 군데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방세까지 나가려면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역 화폐가 정말 화폐 성격을 더 가지려면 최소한 지방세는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진짜 화폐 성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당연히 기재부에서 엄청 반대하겠죠. 이 법정 통화에 이 도전을 해?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다. 근데 사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추출적 경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15분 도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나 보네. 화폐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금융을 민주화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사주 신탁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동자가 기업의 지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분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신탁제라든가, 우리 사주 조합제도라든가, 뭐 기업 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은행 이런 거, 지역 공공은행, 지역은행 이런 게, 이건 뭐 미국에서도 자본주의 첨단이 미국에서도 노스다코타 은행 같은 경우는 주 정부의 은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지역은행에서 지역 화폐만 발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은행도 가능합니다. 그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채무가 아닌 형태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구채 무이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은행도 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 화폐만 관리하는 데는 아직 못 봤지만 어쨌든 이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뭐 신협을 좀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분 도시나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이제 공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냉난방이나 수송 이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사실은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훨씬 확대해서 생활권 자체를 좀 이렇게 좁혀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시의 이런 인프라, 녹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로 모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깐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디트로이트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도시가 거의 쇠락했다가 도시 농업으로 다시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파리의 15분 도시 핵심은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내로. 주차장을 다 뜯어버렸어요. 다. 아주 과감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5분 도시 하려면 그 정도로 자동차 타고 다니기 엄청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권화폐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일단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실천은 계속 하시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플라스틱 안 쓰고, 뭐 육식 줄이고, 물건 오래 쓰고, 이런 거 다 아주 필요한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물질적인 풍요 말고 그걸 넘어서는 급진적인 풍요라는 건 뭐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어디서 만족을 제일 많이 얻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탈성장. 우리 경제 성장이 계속 무한히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제 거의 다 좀 알게 됐어요. 경제 성장이 계속 무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출적 경제의 성격을, 반대는 재생 경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달성해낼 수 있을 거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주권화폐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회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주권화폐를 한번 발행해 보면, 하나님 나라 화폐를 한번 발행해 보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아니라 신도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고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후 위기 심화 속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후 변화 말고 체제 변화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